민영빈만 같아라 39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이 요즘은 인사를 어떻게 나눠야 될지 참 난감하더라고요. 하여튼 일단 어서 오시죠. 예 이렇게 뵙습니다. 오세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거 분명히 맞아. 인정해야 돼. 난 답답한 게 아니야. 난 불안한 게 아니야. 이것보다는 인정할 거 인정하면은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뭔가 자아가 분리된 느낌? 이게 현실이 나이가 아닌 것 같고. 제가 원래 좀 굉장히 민감하고 그 치밀할 때 하고 되게 둔감하고 아주 묵직할 때 하고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 계엄 이후는 그 후자에 속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은 12.3 그때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빼꼼히 문을 열고 나오는데 아무도 저를 잡아가지 않으니까 연행하지 않으니까 이건 뭐야? 이러고 좀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충격이 정말 계속 커져요. 그렇죠. 그리고 이 상황을 제가 미처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측면이 있구나. 이걸 알면서 현실을 이렇게 보면 볼수록 점점 걱정이 커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할 얘기도 너무 많고 또 너무 심란하고 그게 이제 정점이 119 법원 침탈 사건. 네. 그건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온 국민이 다 확인하셨지만 그 내란이 지속되고 있고 그게 사법부를 공격하는 폭동으로 전화해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60평생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이전에 있던 어떤 독재 체제에서도 거기까지는 안 갔거든요. 물론 이건 상황은 많이 달라요. 군사 독재가 전일적으로 사회를 지배하면서 이른바 마샬로를 계엄령을 가지고 이 군사 통치를 하던 그 시대에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게 그렇게 평면적으로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사회의 극우화, 반체제화가 이렇게 심각하게 폭넓게 확산돼 있었다고? 엊그제 보니까 어디 교수 한 분도 자기가 정치사회학자인데 저는 이제 정치사회가 아니고 문화사회학 쪽이긴 합니다만은 정치사회학자인데 이 정도까지 진행될 줄 몰랐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자신이 좀 반성하게 된다고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는 이따가 좀 하나씩 풀어보시고요. 네, 그러십니다. 뭔가 하시고 싶은 말씀이 많아. 지금. 방송으로 저한테 하소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많아. 저도 똑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윤석열 계엄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놀랍지 않아요. 또 반대로 말하면. 설마 여기까지 가겠어? 가. 설마 여기까지 가겠어? 가. 이런 식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2.3 계엄 이전과 이후는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진단 방법 자체가 바뀌었는다. 자, 알겠습니다. 정리 하나씩 하시고 가시자고요. 그러시게요. 예. 자, 그럽시다. 예. 여러분 민영배 후원에 고맙습니다. 계좌번호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351- 농협 351-1131-8776-13. 자, 민영배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 도와주십시오. 다음에 민영배 TV 구독은 채팅창 상단에 곧 올라올 거예요. 거기 구독 좀 해주시고. 아따 진짜 그 민영배 TV 구독 좀 해주시죠. 10만 좀 채워보게. 그러니까 구독 100만이 넘는 분이니까 10분의 1만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10만을 딱 채우시고요. 그리고 10만 되면 그냥 빼세요. 그럼 되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까? 농담입니다. 농담. 웃을 일이 하도 없어가지고. 네. 자, 일단 그 내란 수괴가 법원에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나왔습니다. 네, 나왔죠, 법원에. 그거 방송으로 지켜보는 마음이요. 이게 사람이 이런 게 있거든요. 죽을 죄를 져서도 사람을 죽였어도 처절하게 반성을 하면 마음 한켠에 연민이 생겨요. 그렇죠.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자는요. 너무 뻔뻔해서 국민 분노만 자극시켰습니다. 대신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극우들 입장에서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효과만 노리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죄송할 건 하나도 없고.
뻔뻔하게 나오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 말을 보고 아,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라고 또 한 번 느끼게 되는 국가를 한 번 더 절단내는 짓거리를 어째 헌재에서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 태도를 보고요 몇 가지 이렇게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한테. 첫째, 아니 저런 표정과 저런 차림새를 하고 저렇게 뻣뻣하게 법정에 선다고? 정말 이 분노를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게. 네. 두 번째, 아니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 반성 그건 놔두고라도 자신과 같이 움직였던 모든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자기만 마치 진실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하여튼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봤던 사상 최악을 봤어요. 그렇죠. 네, 다시 본 적이 없는. 이걸 누구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는 없죠. 뭐 쿠데타 주역들하고 비교할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최악이었어요. 이런 캐릭터가 없었죠 지금까지. 전두환만 또 못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내가 비교하고 싶진 않아요. 거기는 총을 쏴고 막 난리 쳤으니까. 근데 사회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우리 사회에 반체제 반국가 세력이 대통령까지 장악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구나. 제가 지금 반체제라고 하는 건요, 전체주의 때는 자유주의를 반체제라고 그래요. 예. 독재 때는 민주주의 하는 사람들을 반체제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 민주공화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민주적 기본질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하는 헌정에 이 명백한 명제 가치가 딱 정립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민주공화정이잖아요. 이 상황에서는요, 저는 구구가 반체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제 그 태도를 보고 앞으로 이 사람은 이름을 일단 부르지 않아야겠다. 절대 이름을 부르지 말자. 뭐라고 부르실 건데요? 그냥 윤가라고 하거나. 윤가. 아니 윤가를 윤가라고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요. 윤씨. 저는 하여튼 윤가라고 해야 되겠다. 달리 부를 이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반체제 세력이 진짜 그들이 얘기했던 반국가 세력이 바로 자신들이었던 거를 아주 그대로 증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파괴하는 일을 해놓고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봤을 땐 모르는 척 하는 것 같고요. 아니 모르고 있는 거야. 진짜로요? 나는 오늘 분석한 게 하나 있는데 네. 선관위는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 핑계를 대려고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거에 가까워요. 행위를 보면.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려나? 그 느낌적으로 보면 계엄의 목적과 영구집권 음모의 방향성을 보면 그 모르는 것들을 북한의 행위 아니면 누구누구 사살로 맞추듯이 정말로 극우 유튜브에 선동대설하기보다는 그 핑계로 서버는 탈취해서 없애버리고 선관위 직원 증언을 받아서 부정선거, 민영배 등 국회의원 300명, 국회의원 탈락. 이 과정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내가 느낀 게 그런 거지. 윤석열이 나오는 걸 보고 그렇게 어떤 전체적인 틀을 짰구나. 근데 내가 보기엔 그게 내면화된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이른바 자신들의 전술이란 말도 너무 좋은 말이다. 자신들의 사기를 자신을 속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사기인가 아니면 내면화되어 있는 확신범인가. 저는 확신범처럼 보였는데 사기꾼으로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선관위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냐면 대법원 판결도 있었고 국정원이 서버 점검했던 모두가 다 알아. 기억하시잖아요. 네. 저 그때 아마 의원님도 관련 있잖아요. 제가 그리고 그때 그 국정원에서 그거 할 때 국감에서 한번 다뤘잖아요. 네. 거기 연구원 원장이 그 국정원 출신이어가지고 제가 다뤘잖아요. 그거를 한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사기에 가까운 거죠. 사기다. 없는 걸 알면서 이 핑계를 대야 되니까. 사기를 칠 때는요. 속아 넘어갈 것 같은 상황에 사기를 치는 거지. 이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면화돼 있지 않으면 확신범이 아니면 그러니까 저렇게 나올 수가 없는데. 확신범이라고 했죠. 그렇다 치고. 그렇다 그 치고 모든 지능 속마음 들어가봐야 알 건데. 알 수 없어요. 근데 저는 따라서는 그에 대한 언급이나 그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것이 무망하다, 아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는 걸 어제 절실하게 느꼈어요. 근데 캐릭터랄까 인간 댐댐이랄까 이런 걸로 보면 정말 인간 중에 제일 찌질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이고 저는 아직까지 아이들한테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아이들하고 비교해서 죄송한데요. 아이들도요. 최소한 의식이 있을 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그렇게는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확신범 같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조금 전에 반체제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거를 쓴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계속 외쳤고 그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하고 헌법의 그 기본적인 가치하고 이 정체하고 딱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전체주의적인 이런 사람들을 반체제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그게 아니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뒤집어 엎는 자기만의 아주 독특한 이 뭐 전체주의, 권위주의, 뭐 독재 이런 게 다 포함된 그러니까 사실은 마샬로 그러니까 군사통치, 계엄을 통한 군사통치라고 하는 이거 말고는 달리 갈 길이 없어서 가게 된 그런데 제가 이번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요. 내일도 제가 국회에서 그 얘기를 꼭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 반체제 세력이 성장을 하면서 언론, 수구 언론 그다음에 정당, 국힘당은 제가 보기엔 반체제 정당이에요. 왜? 그런 반체제 인사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아직도 제명을 안 시키잖아요. 우리 당 1호 당원이라고. 그리고 가서 앞에 가서 무슨 헛소리를 그냥 심하게 하고 심지어는 막 앞장서 대변하려고 하는 의원들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하는 행위들이 대부분 다 반체제 행위예요. 그래서 이게 반체제 정당, 반체제 집단, 이게 반국가 세력화하고 있는 그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법원 침탈로 나타난 거예요. 헌정 질서에 대한 파괴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응을 바꿔야 된다. 정상적인 정당 체제로. 그전부터 늘 저희들이 그런 걸 보긴 했는데 더더욱 전문가 한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니까요. 자기는 이번 사건을 보면서 가장 그 큰 후과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대한민국의 이 현재 전에도 집권했었고 지금 현재 집권당인데 원내 2당이 반체제 정당이 됐다는 사실이다. 왜? 전체주의에서 자유주의, 독재에서 민주주의 정당이 반체제 정당인데 지금 민주공화국 민주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인하는, 부정하는, 파괴하려고 드는 그런 반체제 정당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체제 정당으로서의 이 국힘의 정체성 이거를 부인할 수 없게 됐는데 이들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대할 거냐가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이분이 그냥 만드는 말이 아니라 정당 연구자들이 쓰는 용어 중에 안티 시스템 파티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반체제 정당, 안티 시스템 파티. 그러니까 정당 연구 용어예요. 저는 근래에 이 말이 가장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구나 하고 들어왔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사회의 그 극우화라고 하는 게 대중화 단계를 넘어섰을 만큼 광범위하게 확산됐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 이제부터요. 집권 전략을 논의를 하든 다음 새로운 사회 대개혁을 논의하든 이 부분에 대한 정리와 이 부분에 대한 진단과 대응에 대한 안이 나오지 않고는 바로 갈 수 없어요. 두고 보세요. 이런 염려를 하더라고요. 이 서부지법 이 폭동 사건은 난동은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탄핵 심판이 끝나서 인용이 돼도 저런 반발이 계속될 거고
대선이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져도 또 저런 반발이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치겠어 진짜. 의원님께서 막 의제를 막 섞어버려가지고 네. PD가 못 따라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따져보시자고요. 지금 그래, 할 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럽시다. 막 이제 소개도 전에 막 이렇게- 폭탄 아니, 던지고. 요즘 하도 심란해가지고 제가 지금 뭔지 알겠습니다. 네. 뭔지 알겠고요. 네. 따져볼게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렇고 네. 지금 그 법원을 공격한 거 네. 윤석열의 계엄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이 공격은 윤석열 계엄 이상 아니에요. 제가 요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3 이때는 이걸 야 침착하게 대응하면 돼 이랬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윤석열 하는 짓을 보니까 막 저기 자기 관전지 사전지 모르겠는데 자기 그 거기서 이렇게 웅크리고 딱 있어가지고 막 경호처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거 상황이 좀 심각하네. 그냥 중증 정도가 아니라 저기는 싹수가 노랗다는 거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잖아요. 4년 전부터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저걸 보고 제가 조금 더 놀랐어요. 엄마? 이 정도 되면 그래도 사람이면 저게 그래서 제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면 나와서 사과도 하고 사법질서 자기가 정치적 책임지겠다, 법적 책임지겠다 했으니까 사과도 하고 나와서 당당하게 좀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뭐라고 쓰고 있냐면 짐승의 시간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시간. 네, 짐승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법원 이걸 보고는 제가 반체제 정당이란 반체 세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반국가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들이 사용하던 편, 윤가가 사용하던 편을 하면 정확하게 처단해야 돼요. 이런 때 처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뭐 의사들한테 뜬금없이 전공의들한테 그런 그 황당한 그런 짓 말고 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하신 그대로 저는 점점 더 심각해져 가고 있구나. 그렇죠. 심각한 상황을 여기서 보고 더 있구나. 예를 들면 이거를 멈출 수 있는 거는 최상목 등이 검찰, 경찰 등과 함께 엄중하게 정말 최대치의 국가 공권력으로 때리면 모를까 어정쩡한 처벌이 있으면은 이 사태는 다른 방식으로 더 발전할 거죠. 지금 정부 시스템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못마땅한 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 책임이 뭔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그래서 이걸 시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고 그 정점에 지금 최상목 대행이 있는데 최 대행도 조금 있으면 잘못하면 이름을 잃게 될 거예요. 하는 걸로 봐서. 우리 내란 대행 나으리 내란 대행이지 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내란이라는 죄가 어떤 죄인지 아직도 개념이 없는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그리고 그러니까 어제 법정에 헌재에 나와서 윤가가 하는 거 하고 최대행이 하는 거 가만히 봐보세요. 저쪽에서 엉뚱한 말, 현실적이지 않은 엉뚱한 말 하는 거하고 지금 우리 현실을 수습해가는 데 있어서 이 내란 상황을 수습해가는 데 있어서 정부가 해야 될 역할과 행태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게 딱 보이지 않으세요? 양쪽이 다. 이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위기인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의원님 분석이 너무 고급져. 좀 그래요? 그러니까 왜 고급지냐면은 저쪽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맞아. 어떤 악마적 습성으로 나라를 절단내고 있는데 맞아. 분석은 너무 철학적이야. 너무 이론적으로 하려고 그래.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한테 그렇게까지 분석이 필요할까 싶을 정도. 맞아요. 제가 이름을 앞으로 쓰지 않겠다. 죽음의 시간이다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이른바 특자적인 대응이 필요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주 쉽게 표현하면 주위에서 많지는 않지만 극우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평상시에도 있어요. 많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거 지지자 진단해봐야 돼. 정치적 극우가 아니라도 제가 극우를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지금까지 방송을 해오면서 네. 오직 나만 오라 하는 사람들은 다 극우 성향인 거예요. 타협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제가 그거를 흉내를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이 계엄령 훨씬 이전에. 극우는 동네에서 대화할 때 논리적으로 막히면 몰라 하고서 말 안 듣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극우예요. 그런 사람들은 동네에서
주위에서 가족들 간에 상당히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만 가져와서 역사적 사명을 던지는 거예요. 그 낙수공격이라고 요즘에 나온 이야기 그거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사회적 임무를 줘요. 요거를 윤석열이 그 수하들이 하고 있는 결과물, 이게 폭동이다. 사회적 루저들의 어떤 사회적 표현. 안 돼. 그렇게 그 정도 가지고는 저는 좀, 이 봐봐요. 그 신진욱 교수가 그 경향신문에 인터뷰한 내용 중에 보면 MBC 조사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게 있어요. 신년 여론조사에서 부정선거를 믿는다는 응답률이 29%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분은 윤석열 개인의 망상이 아니라 거대한 극우 세력이 부상하고 있다. 제가 엊그제 토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심판의 쟁점이 뭐가 될 거냐 토론했는데 그때 서복경 박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제가 조금 전에 한 이 안티 시스템 파티나 이런 개념을 사용해서 이걸 걱정하시더라고요. 극우 세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광범위하다. 저는 제 생각은 다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 믿고 있었거든요. 이번에 확실하게 지나갈 기회가 왔다. 쫙 한번 정비해보자. 정리해보자. 그랬는데 그 교수님 말씀을 반론 한번 해볼게요. 네. 뭐냐면 요거는 예전 박근혜 때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 지지하던 사람들 숫자, 네. 콘크리트 숫자가 이건데 네. 요거는 이제 소위 말하면 가스라이팅의 결과물인데 야 무슨 일이 있으니까 실제로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윤석열 지키려고 하는 심리가 부정선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심리에 동조가 되면서 윤석열을 지키려고 하는 그 극우들의 성향이 드러난 건데 요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윤석열이 탄핵이 되고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긍정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것도 사실은 윤석열 지지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그런데 이를테면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도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이건 극우적 성향 29%로 표현한다기보다는 부정선거에 대한 의심은 이 시기에 대통령이 오죽하면 저러겠냐 하는 거에 대한 동조 표현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거는 아마 다음 정부가 들어서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도 이보단 낫겠지만 부정선거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거 극우적 어떤 현상이라고 좀 분석하지는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 이 전문가들이 조금 세밀하게 들여보면서 나온 일종의 예비적 이 판단이어서 이게 현실에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극우 세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천만다행이죠. 근데 이 전문가들은 정치생각하는 분들은 대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거대한 극우 세력이 형성돼 가고 있다. 이걸 되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반론할 수 있어요. 네. 뭐냐면 이상하다 오늘 방송이 뭐냐면은 그 극우 세력이라고 하는 건 늘 존재를 해요. 극우 세력과 네. 겹치진 않지만 아주 겹치진 않지만 기회주의가 같이 겹쳐요. 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내 주관이나 내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내가 지지하는 정치 성향에 대한 어떤 의사를 표현할 때 그 동조로서 표현해 주는 건데 사실 기회주의는요. 다른 식으로 말하면 극우로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죠. 평화시에는 대개 한 80%가 기회주의로 성향으로 남아있다가 대세 따라가는데 어느 날 순간에 수계가 울타리 치고 버티고 있으니 뭔가 있는 거 아니야라고 그 기회주의가 극우 성향처럼 보이는 것 뿐이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를 우리가 받아줌으로써 그게 추세가 돼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좋아요. 저는 그럼 참 다행인데 봐보세요. 지금 이런 게요. 조선일보에 6천만 원, 9천만 원가량 되는 전면 광고예요. 근데 이 광고 보면 말씀드린 반체제, 그러니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우리 민주공화국의 헌정질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이야기가 다 들어있거든요. 이거를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비싼 광고를 조선일보에 내고 조선일보는 아무렇지도 않게 봐보세요.
요. 봐보세요. 요.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에게 복귀해 국가 통치권을 행사하라. 부정선거 국회의 불법 탄핵은 원천무효다. 그리고 봐보세요. 어제 요 재판관 등 8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게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발행부수가 제일 많다는 일간신문이 이거를 6천만 원, 9천만 원 받고 이렇게 광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가격은 그렇게 책정되어 있는데 얼마를 받고 이 광고를 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건 뭐 영업비밀이라고 안 줄 테니까. 근데 이런 광고가 버젓이 등장을 했어요. 야, 진짜 대단한 놈들이네. 그러면 후원까지 봐도 대한민국 국민 모임이래. 미치겠네. 후원 받고 그런데 이런 정도를 할 수 있으면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날 그 서복경 박사님이 그런 말씀 한 번 더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유심히 영상을 봤다. 서부지법의 이 폭도들이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서 뭐 순질하는지 열심히 봤는데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난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화돼 있어. 누구는 여기를 담당하고 누구는 여기를 담당하고. 그런데 그런 정도가 탄생하려면 뭔가 꽤 폭넓게 형성된 그런 조직화된 대중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백골단이 세상에 그 백골단이 국회 소통관에 와서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그러니까 그게 반체 정당의 의원이 아니면 그렇게 안 돼요.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이런 정도 상황이 왔다는 건 저는 좀 심각하게 보는데 다행이네요. 오늘 어쩌려고 그러니까. 제가 좀 더 보수적이네. 제 말씀은 이런 측면이라고 봐요. 그걸 움직이는 건 소수 기득권이야. 실제로 움직이고 밖으로 드러나는 건 더 소수야. 근데 그 소수의 사람들이 소위 다수 대중의 기회주의자들을 뭔가 확신을 주면서 끌고 가는 행위. 사실은 이거 좋게 하면 정치고요. 나쁘게 말하면 이런 폭동이거든요. 아니 그럼 유튜버는 어떻게 할까요? 이 반체제 유튜버들. 그러니까 그 유튜버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죠. 제가 아니 거기에가 100만 넘는 그런 유튜버들이 여럿 있잖아요. 의미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고요? 나는 그 대목이 조금 위험한데. 제가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런 거죠. 제가 항상 하는 표현이 있어요. 진보 쪽은 그래도 가치연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평등, 인권, 분배 이런 것들 가치연대고 저쪽 사람들은 이익 집단이라서 이념이 아예 없는 집단. 근데 윤석열은 왜 저 우크라이나 도우면서 일본하고 친해지면서 가치연대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가치가 없다 보니 가치라고 굳이 따지자면 그게 이익 집단인데 그 이익은 소수 기득권한테만 돌아가는 구조란 말이죠. 아, 또 미치겠네. 이런 광고를 이렇게 계속 낼 정도면 대한민국 국민 모임이 벌써 몇 번째 광고를 내고 있는데 이럴 정도면 이게 보통이 아닌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다행이에요. 문체위에서 밝혀내셔야죠. 아니 이거 우리 양문석 의원이 제보를 받으십시오. 계속 하고 있죠. 이거를 저도 옆에서 좀 거들고 있고 양문석 의원이 저한테 자기 대변이라고 저한테 그러대. 아니 근데요 의원님 이런 것도 있어. 사람이 싸워야 될 저 대상을 너무 완벽하고 치밀하고 고도화돼 있고라고 믿기 시작하면은 싸움에 져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방송을 심전으로 하는 거거든요. 심전이 뭐냐면 좋아요. 지금의 여론조사가 저쪽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심전의 결과물이에요. 여론조사는 제가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해오잖아요. 네. 여론조사 들여다보고 있는 건데 그거는 저는 설명이 명확하게 가능해요. 첫째 ARS 조사는요. 미국에서는 활용 안 합니다. 일단. 그래서 그건 놔둬야 돼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좀 신뢰할 수 있고 전문성이 인정이 돼서 그동안 잘 조사 방법이 잘 정립돼 있다고 여겨지는 괜찮은 조사 기관들에서 나온 것도 왜 그렇게 나오냐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그 자료는 준비 안 했는데 몇 가지 기억하는 게 있어요. 1번은 과표집이에요. 그럼 명백해요 그냥. 아니 대한민국에 지금 제가 37년간의 통계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냥 당만 놓고 보면 민주당 지지가 44%고 국힘 지지가 41%예요. 이번 12.3 이전에 12.3 이전까지
그래서 대선 구도는 나중에 가면 민주당과 국힘이 이 상태로 붙으면 대략 3 내지 5%를 놓고 경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놔둬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라고 놔두고. 그러니까 우리 지형이 그렇게 뜬금없이 보수가 많지 않아요. 보수가 많지 않다고요. 대개 콘크리트 지지층이 30% 안팎일 거고 거기에 플러스 10에서 15% 정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일 텐데 25%에서 30% 봐요. 보통 콘크리트 지지층. 근데 실제로 조사를 보면 제가 진보예요 쪽이에요 하는 사람이 272명인데 내가 보수예요 하는 사람이 328명이에요. 그러면 50명이 들어가죠. 1000명 중에서.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그게 10%가 넘어요. 그런 과표집이 있는 상태에서 지지정당을 물어보면 당연히 높게 나오죠. 문제는 뭐냐 하면 그런 과표집을 방지할 방법을 정확한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사가 잘못됐다 이 표현보다는 조사 환경이 지금 전혀 다르다. 지금 이 시기에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일시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저도 여론조사 어마어마하게 많이 다뤘잖아요. 그러면 수치가 얼마 나왔다 이거 안 봅니다. 문제는 여론조사라고 내가 내린 정의가 있어요. 여론이 바뀐 게 아니라 진영의 사기를 나타내는 거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니까 조금 그런 말로 하자면 응답자가 어느 지정에서 모빌라이즈가 많이 됐냐. 그래 지금은 그런 시점이라는 거죠. 그런 시점이에요. 근데 맞죠. 그런데 이제 이걸 가지고 아주 고약한 해석들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흐름을 주목해야 되는데 주목해야 된다까지는 오케이야.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이걸 안정적으로 지지를 확보해 갈 거냐라는 데 필요하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민주당의 무슨 문제나 진보 개혁 진영에 어떤 하자가 발생해갖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윤석열의 이름 부르지 않는다 그러네. 윤가놈들이 그쪽 윤가 진영이 뭔가 정당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진짜 이 개 같은 이 분석, 이 해석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게 오래된 고질병이잖아요. 이 고질병이 만약에 당 지도부나 개혁 진영의 일부한테 스며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틈을 언론이나 저쪽은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최근에 그 청와대 전 비서실장이 나타나는 것도 그런 맥락이에요. 저는 거기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땐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카오스의 시대. 그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심을 잡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레그넘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낡은 건 사라졌는데 사라져가고 있는데 새로운 것이 등장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정답. 그러면 그 시기를 진짜 위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 말이 아니고 그람시 얘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때는요. 온갖 사회적인 병리 현상들이 꿈틀거리고 막 올라옵니다. 맞죠. 꿈틀거리고 올라와 여기저기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때는 몰라. 그 레지움이 딱 안정됐을 때는 안정된 체제에서는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이를테면 권력의 공백기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체제가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 순간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이걸 끌고 가기 위해서 국회 권력을 의회 권력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렇게 접근하는 건 오케이. 그런데 마치 지금 여론조사를 보니까 무슨 진보개혁진영 민주당이 뭔가 잘못하고 있고 윤석열 또 윤석열이 나와요. 윤가 쪽이 뭔가 정당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지금은 완전히 반체제 상황이라니까요. 반체제 세력들이라니까요. 그 세력이.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환경에 대한 통제가 안 된 상태에서 나왔다. 조사 방법 자체가 조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조사 환경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 방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문제인 거죠. 의원님이 제 입장도 이해를 좀 해주셔야 돼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여론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어서 항상 이런 어떤
기득권들이나 기성 언론들이 여론조사 가지고 결과를 갖고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뭐 아까 말씀하신 딱 그대로입니다. 민주당이 뭘 잘못하네 하면서 민주당 흔들고 이 대표 흔들고 막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맨 여론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기 안 휩쓸려고 10년 넘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게 휩쓸리면은 지지자들이 같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반만 맞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장하는 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제 논리가.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 번만 더 상기시키면 봐봐요. 조국 사건이 벌어졌을 때 명백하게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도전을 총장과 검찰이 정치검찰이 했어요. 아니 새벽에 수십 군데를 압수수색을 해요. 장관 내정자를. 그러더니 내일 모레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거기에 또 고춧가루를 뿌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중단시키자고 했거든요. 중단시키자고 했더니 그때 나온 말이 아니 그러면 이상하게 돼. 오히려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놔둬. 이렇게 하고 넘어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추윤 갈등이라고 불렸던 그때 제가 탄핵해야 한다 그때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역풍 분다고 하는 거 중도 민심이 어쩌다는 거 이것 때문에 머뭇거리고 주저하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또 그거를 저쪽 반체제 언론 반체제 세력 반체제 정당 쪽에서는 그 틈을 지금 파고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기 넘어가면 안 돼요. 따라서 민주당에서도 개혁진영에서도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절대로 그냥 개무시해야지 이걸 막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막 기구 만들고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면 세게 말씀하세요. 그게 추세가 돼버려요. 그러면 거기 그 프레임에 말려들어요. 그 프레임이 말리는 거예요. 코끼리는 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코끼리를 계속 보면서 다리가 통이 크니 뭐 몸통이 작으니 귀가 크니 이러고 있으면 거기 빨려듭니다. 사실은 이제 윤석열이 탄핵이 확정되는 상황이 오면 또 분위기 또 바뀔 거고요. 지금 여론은 좀 더 마지막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윤석열 탄핵은 이미 기정사실화 시킨 저쪽 진영이 대선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냥. 대선 때 되면 항상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시겠지만 박근혜 탄핵되고 나서 홍준표 등이 얻은 득표율을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네. 저쪽에서 5%만 넘어와도 성공하는 거예요. 대선 때. 5% 넘어오면 완승이에요. 네, 두고 보세요. 그러면 10% 정도 차이 나서 완성할까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되고도 문 대통령이 그때 사자구도에서 40% 넘었잖아요. 40.9%. 예.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니까 현실은. 자,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방향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방향이. 진짜로. 내란, 그러니까 계엄 내란, 윤간의 반체제, 국힘. 이걸 하나로 계속 묶어가면서 가야 돼요, 우리는. 저쪽은 이걸 이제 떼내려고 할 거예요. 탄핵이 되는 순간부터. 이 전략 방향을 놓치면은 안 돼요. 여기서 엉뚱하게 자기 무슨 막 이런 이 시기가 위기인 또 이유는 뭐냐면 뭔가 이 상황이 좀 호전돼 가고 뭔가 다음에 우리가 얻을 게 있을 것 같으면 새로운 뭔가가 시도가 가능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꼭 개인의 욕망이나 소수 집단의 욕망이 춤추게 돼 있거든요. 네. 그 제어가 또 잘 돼야 돼요. 이건 스스로 좀 해줘야 돼요, 이번엔 진짜로. 그리고 뭐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드리면 예전 촛불연합처럼 이번에 반개혁연합, 반체제에 반하는 연합정치 연대 이거를 또 놓치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2년 반 전, 3년 전에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지난 2년을 사실은 그때가 준 역사적 경험을 진지하게 제대로 하지 못하다가 지난 한 5년 전부터 망가지기 시작해가지고 2년 반, 3년 전에 망가져 불고 그러다가 겨우겨우 내가 지금 그림 하나 그렸다니까 요새. 앞으로 이 그림을 제가 좀 자주 사용해 보려고 그래요. 이쪽이 힘이에요. 힘축이에요. 힘축. 이쪽이 시간축이에요. 힘이 강할 때, 힘이 약할 때. 민주당이 굉장히 힘이 강했어요. 국회하고 이걸 동시에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쭉 내려가요. 정권을 이런 데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21대 후반기에는 팽팽하게 견뎌요. 이거 견딘 게 뭐였냐면 저쪽이 국회 권력을 민주당과 개혁진영이 국회 권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법사위원장 등을 확보하면서 견뎌온 거예요. 근데 22대 들어서 민주당이 국회 권력을 입법 권력을 작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고 운영위원장 가져오고 과방위원장을 가져오면서 작동시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게 쭉 힘을 쓰기 시작하니까 저쪽은 당황하죠. 그런데 22대 총선에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무너지는 상황을 자신들의 힘을 최대화로 실험한 게 뭐였냐면 계엄이었던 거예요. 자꾸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안 돼요, 맘대로. 정치 검찰이. 그래서 이게 떨어져요. 그럼 앞으로 이제 이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텐데 이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팽팽하게 그동안 이렇게 되었던 이 상황을 앞으로는 다시 만들지 말아야 돼요. 즉 선제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제 책이 탈당의 정치라는 책이잖아요. 근데 제목이 그런 거거든요. 부제가 검찰 정상화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했어요. 그걸 사실 안 하다가 참 사람 좋게 인심 좋게 계속 그냥 그걸 보고 있고 머뭇거리고 그러다가 당한 거거든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한 3가지 정도의 전략 방향에 대한 고민이 전 진지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 이제 좀 약간 답이 나왔어.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가 바라는 바 생각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끼리는 다. 둘만 그런 게 아니라 방송 보시는 분들까지 다 똑같아요. 근데 왜 내가 이렇게 막 마음이 흔들리고 괴롭지에 대한 답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약간 답을 주셨어요, 오늘. 아, 그래요? 예. 자, 문제는 알고 있어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서 이번엔 정말 그 대목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탄핵 이후 상황에서도. 예. 자, 민영배 의원, 야, 이거를요, 이렇게 의제에 막 이상하게 막 손수 얽매이지 말고 차라리 그냥 던지세요. 맞받아치는 거 할 수 있는데 방송 순서를 정해놓을 때 이미 본인은 방송 순서랑 상관없이 내가 오늘 이 말만 하고 와야지 하고 오시니까 방송이 지금 어긋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제작. 저기 여기서 하자하시는 말씀 다 했는데. 하셨는데. 네, 국민의힘 해산 이거 뭐 민영배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자막은 이렇게 내야지 사진은 이렇게 내야지 다 준비하고 있는 제작진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미안. 그랬네요. 그러고 보니까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 늘이 이런 방송 제작할 때는 주제만 갖고 네. 1시간 통으로 이야기합시다 하면 훨씬 자유롭고 편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죄송해요. 내 진짜. 여기까지. 미안합니다. 내가 그 생각을 또 못했네. 놓쳤네. 준비하는 게 있는데 괜찮습니다. 네. 아니 방송은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화면도 나가야 되고 다른 재료들이 같이 와야지 이게 밥상이 제대로 차려지는 건데 제가 생방송 시간으로는 아마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죄송합니다. 생방송한 시간으로는. 우리 스텝은 거기에 대한 약간 특화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할게요. 다음 죄송해요. 네. 소제목 하나만 갖고 토론하세요. 1시간 해도 돼요. 아니 그럼 그건 사전에 조율하기로 하고 네. 다음 주에는 설 연휴인데 하세요? 다음 주 안 합니다. 다음 주 민주당에 내 머릿속에 민주당 이재명밖에 없어. 다음 주에는 새날 방송은 명절에 쉽니다. 자 다음 주는 다 쉬시고 우리는 그 다음 주에 뵙기로. 예. 그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채널도 물러갈게요. 예.